다음 강연은 명지대 건축대학 이명주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의 도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그 해답을 교수님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이명주 교수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로에너지 도시를 향하여이지만 실제로 서브타이틀로 영어로 써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적자 생존의 도시, 생존이 가능한 도시, 다시 말하면 기후위기에 정말 생존할 수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위기는 빈곤의 도시를 만든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가능한가? 그리고 건축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제로에너지 도시. 그리고 제로에너지 도시는 제로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행계획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면적, 전체 지구의 육지 면적의 3%가 도시 면적인데 바로 그 도시 면적에서 전체 지구가 배출하는 75%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사실 도시라는 그 특성상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전체가 쓰는 전기 에너지의 83%를 바로 건물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놀라움입니다. 사실 황사, 미세먼지 매번 오지만 그 매번 오는 것의 규모가 다르고 또 그거에 대한 굉장히 환경적 악화와 그로 인한 인간의 대응에 대한 어떤 문제도 사실 다르게 변화해야 됩니다. 사실 자연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적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너희들이 하는 그 내용 자체로 우리가 과연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고 있지만 국가기후정상회의를 했고 사실 미국과 중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의 달성 연도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더 앞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각의 도시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 도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어느 도시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더 줄일 수 있느냐를 경쟁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하나의 트렌드도 아니고 하나의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러한 목적에 따른 실행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젠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도시들을 뜯어다 보면요. 탄소 배출 원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시면 71%, 70% 제가 써놓은 큰 숫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69.55% 이런 이 큰 숫자들은 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그 도시의 건물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배출률이죠. 이렇게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을 어쨌든 줄여야 됩니다. 2017년 대비 24.4%로 감축을 해야 되는데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24.4%를 감축시키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4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줄이지 않으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화석 에너지가 아닌 다른 재생가능 에너지 탄소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 원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제로 2017년 대비 24.4%를 줄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2030년까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2030년까지 24.4% 다 줄였다고 쳐요. 그러면 남는 것 중에 60% 이상이 바로 또 건물이 줄여야 되는 양입니다. 이 건물을 배제하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가, 어떻게 탄소 중립 국가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대한민국은 전체 지금 727만 동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5층 이하의 건축물이 703만 동이에요.
거의 한 96.7%가 5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존의 5층 이하의 기존 건축물들이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건물들만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아니요. 이렇게 많은 소규모 집단형 5층 이하의 건축물들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은 다행히 있어요. 근데 신축 건물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앞으로 2020년부터 벌써 앞으로가 아니죠. 작년부터 공공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물들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걸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맹점이 있어요. 작년부터 인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완공된 건물은요 제로에너지 건물이 아니에요.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인허가를 받은 건물에 한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앞으로 언젠가 완공이 되겠지만 완공될 시점에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된다는 뜻이에요. 자, 2025년에는요 민간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예요. 2025년에 인허가를 받는 민간 건축물이 3년 뒤에 완공이 될지 4년 후에 완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완공되는 시점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를 줄여야 되고 24.4%에 46%에 해당하는 게 바로 건물에서 줄여야 되는데 2028년, 2029년에 지어지는 신축 건물 정도만 지금 우리는 로드맵으로 에너지 제로 건물로 만드는데 나머지 기존 건물은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그러면 제로에너지 건물이 진짜 제로인 줄 아시죠? 그게 아니라요 준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우리나라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로 그럼 0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이라는 5개를 사용하는 5개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를 하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로가 아니라 준제로, 제로에 근접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만드는 것을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로는 아닌데 제로에 준하는 건물을 제로에너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수준이 1, 2 플러스의 5등급 수준을 제로에너지 건물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준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제로에너지라고 한다. 자, 신축 건축물에 대한 로드맵도 세워져 있고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라는 인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준제로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없고 로드맵조차도 인허가 로드맵이라서 언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완공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2030년은 멀리 있는 숫자가 아니라 건물이 완공되고 보면 1, 2년 후에 있는 그런 숫자라는 거죠. 2030년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로드맵 자체가 인허가 로드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더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목표를 실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은 신축 건물, 기존 건물 많이 있죠. 이 기존 건축물 727만 동이 실제로 30년 후에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신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건물로 계속 우리는 강화시켜 나가면 돼요. 1, 2 플러스의 5등급을 1 트리플의 1등급까지 올리는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시그널을 주면서 천천히 옮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당기면서 목표를 갈 수 있게 만드는데 바로 이행계획이 필요하겠죠. 도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는요. 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한 도시, 시장성이 있는 도시 이런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생존할 수 있는 도시이냐 이 자연이 선택해주는 도시이냐 내지는 이 기후 위기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도시이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건강,
그다음에 또 에너지의 전략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제로에너지 도시입니다. 제로에너지 도시에서 살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실제로 에너지 복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복지가 아니라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죠. 건축물 자체가 에너지를 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가질 않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복지를 줄 수 있는 건축물이고, 또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때문에 기반 사업들이, 산업들이 같이 옮겨 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효율의 기계 장비들,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다 효율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같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를 줄이는 청정도시,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 도시로 가게 되겠죠. 탄소 중립 도시는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제로에너지 도시의 개념은 일방향으로 이제까지 내가 에너지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받으면 내가 생산해서 다시 되돌려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게 건물과 건물이 대상이 되든, 건물과 에너지 발전자가 대상이 되든, 에너지 중개자가 대상이 되든, 어쨌든 거래를 이루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드는 도시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투두리스트가 뭔지, 우리가 이행 계획이 뭔지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전환시켜야 된다. 이 에너지원을 전환시키는데 에너지원만 전환시키지 말고 그 에너지원이 바로 건축물에서도 그 전환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쓰고 전환된 에너지원으로 열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로에너지 도시가 도대체 뭐야? 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정의가 없어요. 법도 없습니다. 범위도 없어요. 지표도 없어요. 인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또 하나, 제로에너지 도시에 에너지 자립률이 없습니다. 지역을 정하고 단지를 정하고 지역을 정하고 어떤 도시를 정해놨으면 너희 도시에, 너희 지역에, 너희 단지 에너지 자립률이 얼마야? 아까 타일러 씨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6.5%예요. 자립률이. 재생에너지를 6.5%밖에 자립하지 못하는 국가, 그 단지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의 자립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은 얼마예요? 그 도시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려면 자립률을 계산하는 산식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로에너지에 사실 거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양방향 시스템이 되니까 플랫폼이 있어서 내가 비쌀 때 아끼고 쌀 때 팔아서, 아니죠? 거꾸로죠? 쌀 때 우리가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겠죠. 이런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고 팔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은 사고 팔지만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탄소 중립을 내 집에서부터, 내 동네에서부터, 내 지역에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 도시가 실제로 에너지 자체가 거래가 되고 수집이 되고 그걸 운영 관리하는 운영 주체가 제대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에너지, 내가 생산한 에너지 누구한테 맡기면 잘 팔아줄 수 있겠느냐, 그 거래처는 누구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7년에 노원구에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를 121세대를 지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노원구와 그리고 서울시가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든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주택 단지예요. 이 단지에 대해서 잠깐 한 5페이지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공은 2017년에 됐지만 지금 3년, 4년 차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 모니터링을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정말 최고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R&D 과제였잖아요. 최고조로 들어가서 정말 국제 패시브하우스 인증서까지 발급을 받을 정도로 정말 제대로 지은 건물이에요. 제대로 지었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생겼냐면 인근의 노원구에 있는 동일한 아파트, 비슷한 연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난방 에너지보다 75%나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열 에너지를 지열 히트펌프, 지열 순환 펌프로 이 열을 만들어서 실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난방, 냉방, 환기,
급탕까지 지열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다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단지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보다 실제로 지열 히트펌프를 지열 시스템 자체가 쓰는 전기 에너지가 훨씬 적어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지열 시스템에서 쓰는 전기량이 태양광, 그 단지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보다 적어서 얼마나 또 태양광이 더 많냐면 122%가 더 많아서 실제로 충분히 지열 히트펌프를 쓸만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많이 시켜놓으니 태양광을 적게 달아도 지열 히트펌프를 움직일 수 있는, 지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전기 정도는 전부 충당하고도 남더라라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률이 실측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91.2% 정도로 거의 100%에 준하는 에너지 자립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에너지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한 달에 한 42,000원 정도 내면 돼요. 그러면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취사에 공용전기의 텍스까지, 정말 세금까지 다 내는 돈이에요. 그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요, 지난달에 결과가 왔는데요, SCI 논문집에요, 1년 동안 이 단지의 한 25개 세대와 일반 세대 25개 세대를 선별해서 성균관대학교 의대팀과 명지대학교 건축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집이 더 훨씬 실내 공기질이 좋고 훨씬 건강하게,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택이냐라고 실험을 했더니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SCI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되는데요. 훨씬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이 질병이나 실내 공기질이나 온습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만들려고 봤더니, 그래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설비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IT 기술을 가지고 모니터링까지 했더니 건강까지 좋아지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행계획,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제가 이행계획을 세워보면 주택 단지에서 시작하면서 제로에너지 도시로 가야 되는 이행계획 5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1, 2 플러스 5등급 너무 낮습니다. 여전히 준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우리가 만족해하지 말고 단계별로 2025년에는 공공은 1등급, 민간은 3등급, 그리고 2030년에는 공공과 민간이 모두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단계별로 올린다라는 시그널을 지금부터 시장에 주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과 전기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에너지원을 전환시키고, 그 에너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열과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고, 그리고 건축물 자체를 완공시켰을 때 실제로 1등급 정도의 에너지 자립률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 2030년도에는 인허가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30년에도 5등급짜리 인허가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행계획입니다. 제로에너지 도시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범주까지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제로에너지 도시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3등급, 1등급짜리 건물에다가 가로등 에너지, 그리고 주차장의 에너지, 그리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전기 자동차의 셔틀버스, 뭐 이런 자동차의 충전량 정도는 우리가 제로로 만드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도시라고 하자라는 뭔가 범위와 대상과 지표에 관련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계획 세 번째는요, 에너지 자립률입니다. 도시 에너지 자립률. 이제 건축물 에너지 자립률에 만족하지 말고 도시 에너지 자립률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가 쓰는 전체 소비량 분에 그 도시가 생산하는 생산 에너지를 우리가 자립률로 한번 만들어 봐서 어느 도시가, 어느 지역이, 어느 주택 단지가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지를 먼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사례인데요.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5-1 생활권인 5-1 세종시에 5-1 생활권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로 선정이 됐죠. 그 도시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하려고 이제 팀들이 이제 모일 텐데요. 건축물을 이제부터 설계하면서 공공은 3등급,
예를 들면 민간은 5등급 정도 수준으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되냐면 한 뭐 부지 정리도 하고 건물 설계도 하고 나중에 완공되기까지 한 7, 8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2027년, 2028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 그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건물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24.7%밖에 그 도시의 자립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공은 1등급, 민간은 3등급으로 한다면 실제로 그 도시의 자립률이 건물 하나만으로 3등급, 1등급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63.4%로 도시 에너지 자립률이 확 올라갑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로 만들려면요, 나머지 도시 분야에서 조금 더 생산을 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행계획은 제로에너지 도시 에너지 거래 관련 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우리만 생산해서 어느 한 곳에만 계속 보내고 그거를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돈으로 이거를 상쇄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의지도, 에너지를 또 감축시키려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려는 의지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양방향 시스템으로 에너지 거래를 할 수 있는 법과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외 P2P 거래 방식을 좀 더 참조해서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면서 탄탄하게 만든 그러한 기본적인 법들이 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로에너지 도시 에너지 계층 및 수집 관련 법이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자립률 있다고 떠들고 홍보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어느 정도로 전략이 되고 생산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윤이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